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교재에는 없습니다.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평소에 대충 다 알고 계시던 거 머릿속에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 위에 있는 부처님 말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답사를 해도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 평소에 대략 다 알고 계시던 것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산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대충 한번 보시고요. 분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선도산에서 제일 관심의 대상은 서술성모입니다. 그래서 서술성모 조금 보시고 난 다음에 마의 삼존불, 그 다음에 내려와서 서학동, 고분군, 왕릉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94년도에 냈는데요. 경주 수학지구 지표조사 보고서라는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책자 구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나중에 경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원문 서비스에 보시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제일 중심지가 여기 선도산이죠. 서라벌대 뒤라든지, 그 다음에 경주대 뒤쪽 충녕팔, 그 다음에 서학, 여기 지금 중심이 되겠습니다. 장산고분. 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건너에는 김신장군 묘도 있고요. 여기 충효동 고분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건너면 율동에도 당연히 고분군이 있고요. 자, 선도산 하면 당연히 뭐부터 가느냐? 선도 산성, 서형 산성이라고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정상을 돌아가면서 두르고 있는 요것이 서형 산성. 이거는 산꼭대기 이렇게 태 두르듯이 둘렀다고 해서 태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묘를 태를 둘러 있다. 태묘식. 거기에 비해서 남산신성이라든지 명활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면은 골짜기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때 포곡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성은 대개 태묘식 아니면 포곡식. 좀 크면 대개 포곡식이고요. 네. 여기는 특징이 태묘식이라는 것. 서형산성에는 소금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질렀 때 서형산성 안에 소금 창고가 울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소금 하면 그 시절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 시절에는 철과 소금은 국가에서 전매를 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만치 생활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서형산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선도산 정상에 올라가시면, 올라가는 길, 이쪽으로 대략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조금 신경 쓰시면은 보일 수도 있어요. 동문 자리가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알면 보이는데 잘 없어요. 이쪽 동쪽은 특히 많이 묻어져가지고 거의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저쪽 정보고등학교 뒤쪽으로 해가지고 선원사 물들어 올라가는, 거기에 차대 놓고 올라오시면 가깝고 쉽거든요. 그쪽으로 올라오시다 보면은, 이쪽으로 올라오시게 되는데, 2번 쪽으로. 여기 올라오다 보면 이 중간에 이 돌이 무너졌는 것들, 그 중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근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탑을 쌓아놨는 게 한 2-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남쪽이나 서쪽, 북쪽은 대충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하는 고분군. 서라벌대를 중심으로 한 여기에도 고분들이 빡빡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요 산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왕릉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쪽
예. 그 다음에 여기 소티제 양쪽에, 특히 이쪽 장산 쪽은 조금 이따 더 보겠습니다만 장산 도총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선도산 정상에 올라가시면 네, 이 건물은 많이 보셨을 거고요. 서술성모 사당이죠. 성모사. 네, 앞에는 그걸 복원하게 되는 비를 세워놨고요. 여기는 답사 한두 번 좀 다녀오셨겠죠? 서라벌대 쪽으로 네, 살짝 내려가시면, 조금 내려가시면, 일부러 제가 옛날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근래에 가면 여기에 나무들이 산불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지금 없어가지고 너무 허벌판이라 가지고.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비가 하나 남아있고 둘레에 담장이 쳐져 있고요. 이 둘레에는 조금 관심 갖고 보시면 기와편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층층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성모사 사당에 있었던 터다라고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신라기원 2334년에서 1977년도에 세웠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근래에는 올라가니까 이렇게 또 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또 테를 해놓고 앞에 문 있는데도 이렇게 쇠로 문을 해놨는데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조선기를 또 세워놨더라고요. 2016년도에 조선기를 세워놨는 것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올라가니까 요게 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지는데, 자, 아까 그 성모사 사당 옆에 있는 건물, 우리는 보통 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이 아니고요. 네, 종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자, 재단법인 도덕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도교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찰과는 관계없이 도교의 건물이고요. 도관이라고 부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성모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서술성모 전설은 아마 삼국유사에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셨을 테고, 거기와 관련돼서 도교와 관련해서 신의 덫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건물이 모르시는 분들은 올라가시면 이거 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절이 아니고 도관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맨 먼저 봤던 성모사 사당입니다. 서술성모, 서술, 선도산의 다른 이름이 서술이니까 서술, 선도산, 성모를 모신 사당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원래 여기가 아니고 어디였습니까? 저쪽 서라벌대 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한 300m쯤 되나요? 떨어져 있는 거기가 원래 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다 세웠는지는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분들께 여쭤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세웠어요. 조금 이따 보시겠고요. 자, 앞에는 이렇게 성모사를 중건했는 기적피. 뒤에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관, 이 성모사 조금 뒤쪽에 있는데요. 옆인데요. 도관 바로 뒤에 보시면은 이런 바위 절벽이 가파르게 서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모구기. 성모사 옛 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다가 성모사를 세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 아직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 성모구기가 먼저일까? 아니면 아까 비석으로 세워져 있었던 그 성모 유허지 거기가 먼저일까?
여기가 먼저인지 저기가 먼저인지 그거는 아직 제가 깊게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암벽에 성모국이라는 글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이쪽에다 성모사를 중건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특히 남산을 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무엇부터 강조를 드리냐면 부처님을 쳐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신지 부처님의 시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관심 갖고 나중에 남산 올라가시거든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면 대충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동남산, 서남산 할 것 없이 첫째는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상서남 뒤에 있는 마의 대불 살짝 누워 계신 부처님의 시선 방향이 어디냐? 고유산 정상입니다. 냉골 고유산 정상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향은 계곡을 건너서 계곡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계곡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계곡을 건너서 저 멀리 보이는 산 정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각 육전불은 들판 건너에 있는 망산 꼭대기를 보고 계신다든지 그 다음에 동쪽 같으면 토암산 정상을 바라보고 계신 그런 공통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두 분밖에 안 계세요. 자, 그래서 선도산 정상에서 부처님의 시선 방향으로 보시면은 대략 밑에 있는 서학동 고분군 건너면 남산도 보이지만 사실은 정면이라고 하면 이쪽 방향. 너무 돌아가 버렸나요? 대충 토암산, 동대봉산 이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시선 방향이 이런 방향이구나. 뭐 가깝게는 서랍을 들판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래서 아마 보이가 쉬하는 꿈을 꿨다는 그런 전설이 바로 그런 데 연유한 것이 아닐까. 그럼 그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쉽게도 얼굴 부분이 파손되어 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자,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바위 앞면에다가 바위 절벽에다가 부처님을 조각했다는 것. 그래서 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에. 그런데 보시면 시커먼 돌이에요. 안산암이라고 하는 검은색 나는 돌. 그러다 보니까 양옆에 협시 보살 두 분은 따로 다른 화강암으로 조각을 해서 옮겨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존불로 되어 있죠. 자, 아까 보셨던 그 보고서에 보시면 이렇게 실측 도면이 실려 있습니다. 아쉽게도 얼굴 부분은 이 안산암이 그렇게 단단한 돌이 화강암보다 단단한 돌이 못 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풍화되어 가지고 쫙쫙쫙 갈라져 가지고 요렇게 한번 쫙 갈라져 버리고 요렇게 또 한번 갈라져 버리는 바람에 아쉽게도 부처님 얼굴 콘달부터 아랫부분밖에 보실 수 없는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의 삼존불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죠. 본尊의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서만 대개 보시는데요. 옆에서 살짝 보시면 부처님이 어떻게 앞으로 엄청 숙어 계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풍화가 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아래쪽 요 밑에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좀 세부로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협시 보살, 양서 보살님들은 밑에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산꼭대기까지 모시고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 여기 무릎 아래 부분은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릎 아래 부분은 따로 만들고 위에 몸체 부분은 별개로 만들어 가지고 끼우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저기 부처바위 남면 같은 데 가시면은 발 부분을 해서 대좌를 따로 만들고 발 부분을 끼우는, 촉을 만들어서 끼우는 그런 방법은 여러 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박에 가 있는 감산사 부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렇게 무릎 정도를 끼워 넣는 이런 독특한 방법은 여기에서밖에 나타나지를 않는데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아래쪽 부분하고 위에 부분하고 무게를 그만치 많이 분산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처님의 경우는 왼손에 들고 계신 정병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머리에 쓰고 계신 보관에 화불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그 반대쪽에 있는 우협시보살님의 경우에는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아쉽게 남아있는데요. 부분 남아있는 이런 부재들을 결구를 하면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대충 짐작하실 수가 있고요. 자, 머리에는 원래 정병을 조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거의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존을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본존이 제일 많이 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협시보살님도 세우면서 어쩔 수 없이 고추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 풍화되지 깨지지 않았다면 이 위에까지 이렇게 계셨겠죠. 그래서 부처님 머리가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으로 되었을 건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관음보살님의 머리에 이렇게 보관에 화불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잘은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 세우고 양옆에도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세 개가 서 있다고 해서 삼면보관 이런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자, 정병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각을 했는데 이게 정병의 병목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면 병목을 이렇게 잡고 계신 겁니다. 이게 나중에 석굴암 11명 관음보살님 가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병 주둥이를 손가락 사이로 드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도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처님 등 뒤에 보시면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옛날에 슬라이드로 억지로 찍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글자가 보이십니까? 대충 맞습니까? 네, 여기에 귀자가 있고요. 여기에 입구자 있고 밑에는 임금왕자 이렇게 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인 성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의미냐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등 뒤에다가 성자를 새겼느냐 하는 해석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글자가 있다는 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세지보살님의 정수리도 운 좋으면 이렇게 여기 정수리입니다. 지금 가운데 살짝 머리 가르마를 탔는 것처럼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립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래 대좌를 비롯해서 발 부분 대충 무릎 정도까지를 하나의 돌로 이렇게 조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이렇게 따로 조각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빨이 맞도록 딱 여기도 이렇게 이빨이 맞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약간 비틀어져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맞춰지지를 않은 상태로 복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빨을 맞춰서 딱 끼워 넣기를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방금 보셨던 게 이 부분입니다. 끼워졌는 위에 부처님의 보살님의 몸 부분인데요.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자, 이 부처님을
돌을 캐내 가지고 보살님을 조각을 했는지, 아니면 마애불처럼 바위면에서 조각을 해 가지고 떼냈는 건지, 어느 거겠습니까? 여기에 증거입니다. 여기 뭔지는 아시겠죠? 예. 돌을 깰 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쐐기 박는 홈을 만들어 가지고 신라시대에는 이렇게 커요. 네, 큽니다. 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실제로 가서 만져보시면 거의 이만해요. 이런 거는 많은 곳에서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뭐 금강산 위에 올라가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남산에도 가끔 보실 수 있고, 심지어는 황룡사, 대저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쐐기 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걸 떼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떼내가지고, 이 바위를 떼내가지고 조각을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조각해 오던 수법 그대로 이 부분도 다듬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듬지를 않았어요. 다듬지를 않았다는 얘기는 부처님을 마애불처럼 조각한 다음에 떼냈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보셨는데 그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조각을 했을까, 어떻게 뗐을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조금만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본존불 밑에 옷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옷선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이 남아 있습니다. 붉은색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어느 시기엔가 색을 칠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거 원래 바위 색깔이 아니냐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바위 색깔이라면 일정한 방향으로만 색깔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곡면이 있으면 곡면을 따라가면서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이렇게 색깔이 다 칠해져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정확하게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요런 데 있네요. 요런 데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보시면은 떨어져 나가는 데는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 원래 색을 칠했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따 보시고요. 광선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보살님의 대저거든요. 이 밑에 연꽃이죠. 밑으로 숙였는 악년, 복년, 그 다음에 요거는 연밥, 그 위에 보살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연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위로 쳐다보고 있는 연꽃잎은 하나도 없고 전부 아래로 쳐졌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국시대에는 대부분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 광선이 좋을 때는 뭐가 보이십니까?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여기도 있어요. 돌아가면서 대충 한두 개쯤 됩니다. 제가 숫자 다 기억 못 하겠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건 조금 이따 보시고. 한마디로 이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게 뭐라 했습니까? 연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연자시 박혀 있는 걸 그대로 사실적으로 조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다른 데서 보실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자, 광선이 더 좋으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다 드러나죠. 여기도.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나중에 답사 올라가시면은 광선이 안 좋더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시 이전에 가시면 이렇게 잘 보실 수가 있어요. 발도 발가락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조각을 했고요. 자, 이렇게 대좌를 좀 힘들여서 요 연밥을 말씀을 드렸는 이유는 지금 여기는 없어요. 여기 지금 요 붙여놨는 요거는 뭐냐? 여기에 있는 요 연꽃잎, 꽃잎이에요, 요거. 꽃잎.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있는 거는 크고 가쪽으로 가면 조금씩 작아지죠. 요 꽃잎은 사실은 요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안에는 여기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처님의 발도 이렇게 따로 조각해서 끼워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를 이렇게 돋아버리는 바람에 좀 부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어찌 보면 이 시멘트로 발라버렸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측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 5개 붙여놨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협시보살은 그렇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뒤에 고정하기 위해서 붙였는 거고, 이 본존불은 원래부터 이렇게 입체의 형태로 조각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리고 양협시보살을 의도적으로 세웠는데 여기에 뭔가 있어요. 요 뭐 같습니까? 요 부분이죠. 여기에 요 부분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존불도 요렇게 해서 요 연밥이 조각된 게 원래는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별개로.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이 연잎들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 위엔 당연히 발이 있었을 테고요. 자, 이 좌협시보살, 남쪽에 좌협시보살 뒤에 가시면 지금도 이 모습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조각된 뭔가가 있고요. 요 밑에 뭐가 있는데요. 요거 딱 밀어냈더니까 요 뭐 보이시죠? 여기도 여기 요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돌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부처님 본존불의 연밥을 표현한 앞에 붙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어요. 깨져가지고 아쉽게도 요 편밖에 남아있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아까 실측 도면에서는 3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요 1점밖에, 이것도 아마도 시멘트로 발라놓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들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부처님 전면에 보시면, 앞면에 보시면 군데군데 손가락 들어갈 정도의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확대해서 찍었더니 뭔가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 납입니다. 납. 납판을 돌 감아가지고 박아놨어요. 왜 박았을까요? 콘크리트 못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크리트 뭐 옛날에는 그냥 못만 박아 놓으면 떨렁떨렁 흔들렸죠. 근데 요즘은 뭐 합니까? 구멍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플라스틱 피스 딱 박고 거기다가 못을 박아버리면 꼼짝을 안 하죠. 이 신라시대의 어른들도 이렇게 했어요. 탑에 풍경 달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에 납으로 된 판을 살짝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끼워놓고 거기에다가 못을 박았던 얘기입니다. 그 흔적입니다. 이거 성분 분석을 했더니 납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위에 쪽 본존불, 이 어깨 부분, 목 부분 이런 데 올라가면은 또 달라요. 여기는 홈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보이십니까? 뭐 같습니까? 청동못이에요. 청동못. 아직도 이렇게 못 대가리 여기 얻어맞아가지고 퍼졌는 거 보이시죠?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청동판이 요만치 붙어 있는 사진 분명히 찍었는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못 찾아가서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본존불 앞면에, 적어도 앞면 부분에 전체인지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청동판이 아니고 당연히 금동판이었겠죠. 부처님 금동판으로 씌워드렸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오면 좀 상황은 달라지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그 연밥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국 쪽 몇 번 답사를 다니면서 관심 있게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없었는데 철룡산 석굴이라는 곳에 갔더니까 굴이 제법 많은데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떼가 버렸어요. 누가 떼갔느냐?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에. 네. 지금 중국인들이 대충 어느 굴에 요 부처님은 누구 집에 가 있고 이게 대충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요. 네. 원래 남아있으면 이렇게 두 분 지금 이분은 지금 여기 깨져 있죠? 때가 뜬 거 회수해 와가지고 지금 다시 제자리에 붙인 겁니다. 제자리에 붙인 거고요. 이분은 원래 거 갖다 붙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 못 찾아온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자, 철령산 석굴에서도 그 많은 석굴 중에 딱 한 곳에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선두산 마애불에서 보셨던 것처럼 연꽃잎이 아래쪽으로 복면으로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밥 올라오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위에 연잣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네, 중국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마애불에서 이렇게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오던 그 시절에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돌로 보살님들이 소불들이 남아 있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석편들도 아마 조각품이겠죠. 석편들도 제법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모습이 옛날 모습 다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근래에 이 선도산 마애불 옆에서 글자가 발견이 되었다. 아마 언론 보도를 한 번쯤 보셨을 건데요. 어디냐 하면 요 성모사 복원된 바로 뒤에 있는 요 바위예요. 여기도 원래는 물끊기 홈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끊기 홈 위에 쪽에 글자가 보이시나요? 요런 데 보시면은 요런 데 요 비구니 리자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제법 이자라든지 이렇게 제법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홈을 파면서 아쉽게 떨어져 나갔는데 원래는 이 전체 면에다가 글자를 새겼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언론에 보도된 거는 요 면만 보도됐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요 바위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바위가 여기 있어요. 성모사 바로 뒤에 있는 바위. 그 다음에 아까 성모국이 하는 글씨가 있는 바위가 오른쪽 여기입니다. 그 바위 둘 사이에 여기 통로, 건물 사이에 통로를 들어가시면 바로 정면에 보이는 요 바위에도 글자들이 여기에 좀 남아있는데 아쉽게도 굴삭기로 푹 찍혀가지고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요 바위에도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글자들이 남아있다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금 보셨던 선도산 마애불이 정상 요쯤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이 선도산 마애불은 아미타 삼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좌협시 보살님이 화불이 관음보살이 화불이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관음보살이라고 생각해서 아미타불이고 우협시는 대세지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시냐? 서쪽에서 동쪽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요거하고 경도상으로 쫙 내려가면 똑같은 위치예요. 경도상으로 동경 뭐 120몇 도 하시면 되겠죠. 여기 가시면 뭐 있느냐? 두대리 마애삼존불. 요즘 명칭 바꿔가지고 행정명으로 바꿔가지고 율동 마애삼존불. 경도상으로는 똑같아요. 아까 보셨던 선도산 마애불은 동쪽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부처님은 서쪽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처님도 아미타 삼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똑같은 아미타불인데 어느 분은 동쪽을 보고 계시고 동쪽을 보고 계시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계신 거예요? 서방 극락정토에 계신 거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 부처님은 서쪽을 바라보고 계신데 아미타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의문을 조금 가지시고 하지 전후한 시기에 오후에 가시면 여기에 빛이 잘 들어옵니다. 네, 제가 제대로 된 사진을 잘 못 찾아가지고 평소에 가시면 이렇게 삼존불이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본존이 있고 좌엽시보살, 우엽시보살. 여기는 아쉽게 나무가 좀 심해가지고 얼굴이 조금 못생겼는데 여기는 요 이마 머리에 머리가 조각이 이쁜데 이쪽은 그렇지를 못한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예, 대신 이제 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본존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부조가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어요. 예, 우수한 작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뭐 다른 설명을 안 드려도 될 테고요.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눈에 잘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오르내리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요 위에도 그런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턱이 쫙 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턱이 져 있어요. 근데 조각이 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만 조각이 되어 있고 요 나머지 부분은 조각이 안 되어 있어요. 밑에 부분, 여기 팔 있는 팔 아랫부분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턱이 딱 져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 하면 원래는 여기까지 조각이 되어 있었다. 여기까지 얕게 조각을 했었다가 그 뒤에 어떤 이유로 해서 여기를 더 깊게 팠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쪽, 조금 전에 보셨던 게 이쪽이니까 반대쪽 오른쪽에 가서 보셔도 역시 비슷한 현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턱이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턱이 완전히 층이져 있습니다. 위에 쪽은 굉장히 부조가 강하게, 아래쪽은 약하게. 그러고 보면 양옆에 있는 보살님들도 조금 다른 게 보일 건데요. 광선이 좋으면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는 부처님 본존불의 손입니다. 네, 손톱까지도 이렇게 조각을 다 해서 세밀한 부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여기에 지붕을 씌웠기 때문에 물끈 기홈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선두산마의 삼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원래는 집 안에다가 모셨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노천불, 아니요, 부처님 비맞도록 그냥 두지는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본존불 원래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아까 그게 제대로 설명이 되려면 본존불이 원래는 한 분만 계실 때는 부조가 얕았는데 후에 본존불 부조를 강하게 왜 했느냐, 양옆에 협시 보살을 조각을 하면서 보살님보다는 본존불을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조를 강하게 한 게 아닐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늘상 머릿속에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한번 조각을 하면 그 뒤에는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조금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 그게 아니라고 봐야만 될 부분들이 많더라 하는 얘기죠. 이 부분은 아까 정병 잡는 건 설명드렸으니까 여기도 거의 비슷한 삼국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수리한 후에 추가로 조각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탁 들어오죠. 여기 보시면 쫙 무슨 얘기냐? 서쪽에 계신 이 본존불이 원래는 얕은 부조로 조각이 되어 있었는데 독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독존이었는데 그 후에 양쪽에
협시 보살을 세우면서 공간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파내버리는 겁니다. 파내버리면서 여기도 좀 다듬었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는 다듬지 않고 그대로 파내는 못을 그냥 뒀어요. 네. 그렇게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본존불 연꽃 대자를 보시면 이쪽에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양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면이 있어요. 안으로 싹 들어가서 끝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래는 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쪽은 아직 남아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해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원래는 바위면이 있었는데 협시보살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거칠게 파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아주 거칠죠. 여기도 좀 그렇습니다. 양옆을 파냈어요. 여기는 남아있고 여기는 거의 날아가 버렸는데요. 자, 그걸 단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좌협시보살 뒤쪽에 여기 파냈는 부분이 이 보살님 등이 많이 나온 부분은 많이 팠고 허리 부분은 조금 팠고 밑에는 살짝 더 많이 파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남쪽 면은 원래는 세 분이 계셨는데 일본인들이 떼갔다. 그럴까? 한번 보세요. 여기 한 분이 계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마탄 공간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쯤 나왔었겠죠. 그러면 여기가 떨어져 나갔는 것은 적어도 언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나, 이 협시보살님 세울 때 이미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 또 이게 일제강점기에 여기 이만큼 흙에 묻혀 있었거든요.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묻혀 있었는데 80년대에 일제강점기에 조금 파내고 옳게 발굴한 거는 1988년인가 뭐 그때 발굴했는데, 그때 여기에 보살님이 있었다고 하는 요 앞에 여기에 배례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배례석이냐? 기둥자리입니다. 여기에 기둥이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 늦어도 조선시대. 그러면 조선시대 이 보살님이 조각되어 있는데 보살님 코앞에다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또 잘 살펴보시면 요런데 경계가 되는 부분은 보시면 잘 다듬었죠. 여기에 조각상이 있었다면 요 경계되는 부분에 요 잘 다듬은 흔적이 분명히 아직 남아 있어야 되겠죠.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여기에 원래 산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떼갔다, 저는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살님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대칭이 되려면 여기 요만큼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떼냈어요. 언제 떼냈느냐? 이 보살님을 세우면서 떼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자, 이게 일본인들이 좀 파내고 난 다음에 사진이고요. 이게 일제강점기 발견될 당시 하나도 파내기 전에요. 어디까지 차 있습니까? 지금 이 바위면이, 요 부처님 머리가 아까 보셨던 서쪽면 아미타불 머리가 여기 올라가는 건데요. 밑에 떨어져 있어요. 이 지금 좌협시 보살님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내려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서쪽 보살님이 거의 허리 이상 흙이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카더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죠. 카더라, 믿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좌협시 서쪽면에 보살님들 복원하면서 아깝게도 밑에 아직 묻혀 있습니다. 이 연꽃 대자가. 이 훌륭한, 아마 이 대자와 양쪽 협시 보살님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성덕왕이 백률사에 행차할 때 땅 속에서 연불 소리가 들려서
경동왕이죠. 경동왕이 파라고 했더니까 캐냈다. 그래서 굴불사라고 이름한다. 거기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우수한 부분 아깝게도 땅속에 묻혀 있어요. 좀 들어 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서학동 3층 석탑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고요. 잠깐만 평소에 잘 못 보시던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 평평하게 해서 그 위에 올리죠. 그런데 통일신라 하대에 오면 이런 수법을 쓰는 곳들이 제법 나타납니다. 기단, 상층 기단을 파가지고 몸돌을 거기에다 끼워지는 형태로 저기 어떻습니까? 선산 죽장동이라든지 낙산동 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여기도 경주에서도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겠습니다. 자, 남면에만 지금 인왕산이 이렇게 금강역사산이 양쪽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 문 모양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안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문입니다. 원래는 아마 여기에 금고리로 만들어가지고 금동고리를 박아 넣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기단부 좀 독특하죠. 계속 8개를 맞붙이는데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개를 똑같이 갖다가 그냥 붙이면 어떻습니까?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결구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 말고 요거 되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서로 어긋나게, 그 다음에 요 위에 두께와 아래 두께가 심지어는 다른 경우도 생겨납니다. 남산리 동탑의 경우에는 이 아래 위에 두께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데요. 여기도 역시 좀 비슷하게 이렇게 결구를 한다는 걸 눈여겨보십사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조금 다른 방향의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1916년 일제강점기 만부대1 사진 지도인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서학입니다. 이 지금 철도 들어오기 전입니다. 원래 하천이 이렇게 흘렀었는데 여기도 실개천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어요. 실개천이 많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유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서천내가 흐를 때에 옛날에 언젠가는 이쪽으로도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 이렇게 실개천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도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천, 알천이 이렇게 넓게 허허벌판으로 남아있었어요. 네. 그런데 용케도 지금 경주교 7번 국도 가는 경주교 있는 거기 남쪽 부분은 거의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다림머리에서 발굴할 때 가보니까 신라시대에 도로 흔적이 그대로 발굴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주로 어느 쪽이, 북쪽이 많이 잘려나갔어요. 여기는 보세요. 지금 여기쯤이 아마 표암제 앞쪽이니까 동천 파출소 앞 정도 될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천물이 찼었던 얘기. 지금 제방 싸우면서 엄청나게 개척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직 이 파르정 로타리로 들어오는 신장로가 아직 안 났는 상태예요. 어디로 왔느냐? 첨성대 쪽으로 이렇게. 이게 주도로였어요. 191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이쪽에 오면 이제 1910 몇 년 넘어서 20몇 년 좀 되나요? 서학에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서원이 이쯤 되고요. 여기에 무열왕릉이 여기쯤 되겠죠. 네, 신장로 쭉 나가지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철길이 와가지고 서원이 있고 장산 돌아서 갑니다.
이게 경전철, 경철이 열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지나면 이제 포항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돌아갑니다. 네, 아까 뭐 말씀드렸냐면 하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김인문묘, 김양묘, 서학동기부. 요 앞에도 이렇게 개천이 흘렀어요. 그 밑에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대정 1910년대쯤 되고요. 이게 서원 맞나요? 이게 서원이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아마 여기쯤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잘 정비된 하천이 이 당시에 191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폭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아직 정비되지 않았을 때 옛날 모습이 우연히 공부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눈에 띄길래 잠깐 보여드리고요.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광교가 이미 들어온 상태예요. 광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철길이 안압지 안쪽으로 월성하고 안쪽으로 지나갔는데 이게 지금 광교가 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바뀝니다. 네, 그러면서 수학역 앞에서 여기서 포항 가는 철길이 하천변을 따라서 가더라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가야 되니까요. 아까 초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층 석탑이 있는 동쪽에 지금 여기는 신라문화원에서 깎아가지고 그 봉분들이 보이죠. 이쪽에는. 여기뿐만 아니고 이 위로 올라가도 여기도 아직 많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왕릉하는 게 여기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무열왕릉 그 뒤쪽에도 법원이 많이 있고요. 예, 여기만 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반대쪽에도 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산 토총이 여기입니다. 요 전체가 장산이에요. 지금 폐철된 기차가 여기로 지나가고요. 예, 여기에도 무덤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 정도는 보시고요. 자, 나중에 답사가실 때 무열왕릉 귀부. 왜 이걸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느냐? 여기에 구름이라는 말씀이고요. 꽃이 아니고 구름입니다. 구름을 이렇게 두둥실 떠가는 모습. 그 다음에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선이 보이실 건데, 선이 아니고 사실은 어찌 됐냐. 면과 면이 부딪혀가지고, 면과 면이 부딪혀서 우리 눈에는 선이 보이도록 조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라 전성기, 통일 전후한 시기, 이때는 대부분 이렇게 면과 면을 사용해서 선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돌거북이라도 저기 황복사지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거기는 어찌 되어 있느냐? 선으로 조각을 했어요. 이게 시대의 차이입니다. 시대의 차이.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각 하나에서도 그런 게 보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기서도 그렇죠. 선이 쭉 보이시겠지만 이게 선이 아니고 사실은 면과 면이 만나는 경계가 선처럼 보인다는 것.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일부러 선을 표현하고 이런 데도 경계 선을 홈을 파가지고 선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되는 것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은 잘 안 보셨을 건데요. 좀 낮춰가지고 턱 아래에 보시면 이 정배기에 원 있는 건 보셨을 건데요. 턱 아래를 보시면 이쪽에서 서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퍼져 내려와요. 서기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거북이 코에서 김이 나와가지고 서기가 나와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아래쪽으로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같이 퍼져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어디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표현이 돼요. 후대에 가면 이걸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모양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걸로 목에서 출발하는 걸로 조각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시대의 상황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서학동 기부도 역시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기들이
여기도 전성기이기 때문에 면과 면이 선으로 보이기죠. 코에서 서지가 쫙 뻗쳐서 나갑니다. 그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쭉 여기서 흘러가지고 목 부분에서도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목 위에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네. 무열왕릉을 기준으로 해서 자리를 잡는다. 서학, 서원, 3층 석탑 있는 곳, 그 다음에 남쪽에도 제가 찾았는 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이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중에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여기가 아마 무열왕릉 남쪽 영경사로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영경사로 추정되는 곳이고, 그러면 무열왕릉 서쪽에서 애공사를 찾으면 될 거다. 네. 그래서 무열왕릉을 기준으로 해서, 네, 남쪽에서 영경사를 찾아야 되고 서쪽에서 애공사를 찾으면 기록하고 맞아서 해결이 된다. 그래서 무열왕릉이 영경사 북쪽, 애공사 동쪽. 그러면 여기 요 사호군도 영경사 북쪽, 애공사 북쪽. 그래서 이게 진지왕릉이라고 해석하면 맞아 들어간다. 나머지 1, 2, 3호분 중에서 애공사 북봉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산자락 쪽에서 찾아서 1호분을 법흥왕릉, 2호분을 진흥왕릉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3호분은, 자, 3호분의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왕이 아니고 진흥, 왕비. 왜 그렇게 보느냐? 왕비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조리나 사로 표현하지 않고 왕과 같은 흉이라고 표현했다는 점. 흉. 그 다음에 나라 사람들이, 국인들이 예로서 장례를 지냈다는 특별한 기록이 있다는 것. 그 두 가지의 근거를 해서 아마 진흥왕비도 여기에 무덤을 썼을 거다. 그래서 끼워 넣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벗어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제 견해입니다. 제 해석일 뿐이에요. 그게 절대적으로 100% 맞다는 장담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라 하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록을 확인하라는 말씀. 카드라에서 벗어나서 내 나름대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그게 솔깃해가지고 그거 맞는가 보다, 그렇게 가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저는 여기에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